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까지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BBC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요. 그 한국의 입양아였던 카라라는 그 여아가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 아빠를 찾으려고 한국까지 갔는데 그 DNA로 혈통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빠를 찾았는데 그 아빠가 만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인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 즉 그 피혈통 뭐 이런 것이 그 여자애다 남자애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는 가족이란 개념이 굉장히 그 혈통 중심으로 되어 있지가 않은 편이에요. 글쎄 한국보다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입양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한국에는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가 가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현재의 아빠가 나이도 좀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그 자기 혈통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서 딸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국은 가족주의이긴 하지만 권위주의와 역할 중심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살가움이 적은 편입니다. 감정 표현도 적게 하죠. 그리고 어떤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냉랭함이 존재하고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무표정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무표정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느라고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족 내에서도 아들과 딸의 관계가 다르고 장자와 자녀와 그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혈통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입양을 안 하게 되고 특히 여자애들의 경우는 입양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졌을 겁니다. 해외로. 그런데 왜 그런 통계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교가 발달한 그런 과정과 한국, 중국, 일본 이 차이를 보면은 이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한국을 먼저 설명하자면 한국에서는 왕권 중심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양명학보다 주자학이 발달됐고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급사였기 때문에 500년을 지탱해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본성을 억제해야 되고 그 어떤 역할론에 충실해야 되고 계급사회에 충실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조선 말기에 가게 되면 굉장히 사회 계급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씨도 막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또 그런 계급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회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주자학보다 그래도 양명학이 발달했는데 그것은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절에 상업이라는 거는 보다 그 현실적으로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불리하다 이것을 논하는 거가 상업이잖아요. 상업이 발달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양명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그런 그 계급적인
그 숫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학문도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성도 어느 정도 결합시키게 됩니다. 일본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섬나라라 좀 구석진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천천히 받게 되죠. 한국을 거쳐서 받았다, 뭐 직접 받았다 이런 게 있지만 한국이 왕권 중심 계급사였던 거에 비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한 16세기부터 포르투갈하고 그 교육이 시작된 거를 봐서는 그 당시에는 제후 중심의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각 타운이라 그래야 되나? 각 도시마다 있었고 서로 전쟁들을 하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배가 왔다? 그런데 무기가 많다. 대포 뭐 이런 것도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일본은 포르투갈 배를 아주 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후들이 무기가 꼭 필요하니까 무기를 수입해서 그걸 만들고 뭐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때가 16세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포르투갈 상선이 들어오고 뭐 네덜란드 상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자기네가 만든 뭐 도자기나 문물,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유럽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 고호에게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임프레셔니스트 인상주의 학파에게 영향을 크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은 여성을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좀 천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대신에 본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자기 본성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에 막 놀라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조차도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건 서양 사람들도 왕권 중심 계급 사회였잖아요. 뭐 영국이나 그런 유럽이 과거에는 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 비견될 만큼 그런 굉장히 본성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변화됐고 또 배를 통해서 아시아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문물이 교환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영향력이 유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결과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장자, 큰아들이라는 의미가 다르죠. 중국은 상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차남도 가계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목소리가 비교적 문화적으로 큰 편이죠. 그러니까 돈을 중시하는 현재의 중국 사람들, 제가 문화적인 차이를 느낍니다. 아예 그런 거. 그러니까 비록 공산당이 중심이 된 현재의 중공사회라 할지라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빨리 갈 수 있고 그것이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전쟁을 중시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 가계를 힘이 능력이 좋은 외부인 사람들에게도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나 차남도 아닌 전혀 가계와 다른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 이유는 그 가계의 이어짐이 어떤 기술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우수한 사람에게 줘야만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남성들에게 복속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 나면 제일 피해가 애들하고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개를 숙여서 살아나가야만 할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깊게 숙여야만 사무라이들이 지나가면서
목을 턱턱 쉰다고 그러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장자가 중요하다고 아들 선호가 있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왕권 중심의 그 신분제도 사회가 아주 철저히 마련됐기 때문에 실사구시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리학과 주제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자학을 말하자면 이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명학을 한국이 쉽게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는 그 당시에 지도층인 그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 주자학, 또 논리학, 성리학 이런 것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 양명학이 배척당했다 그래요. 이황한테. 그런데 이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언경, 허윤 이런 사람들은 그 양명학을 숭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양명학을 숭상한 게 아니라 양명학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계급사회를 의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이효가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유성룡은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효라는 사람은 굉장히 학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양명뿐 아니라 불교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양명학에서 그 격치설을 설명하고 지금 양명학을 따라야만 그 일본을 솔탕할 수 있다라고 유성룡한테 말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양명학의 기본은 심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심철학이 일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술에 거기 쏟잖아요. 기술을 쏟잖아요. 아니 말이 되나? 기술적인 문제도 자기 혼신을 다해서 그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거는 양명학의 심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허균이라는 사람은 또 역시 양명학에서 이제 일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적인 예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녀의 정욕은 천성이다. 얼마나 좀 더 그 현대적인 개념을 허균이 말하게 되기 때문에 홍길동전도 쓰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해서 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과부가 개가를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을 한국이 비록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일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한 일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주의적인 면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계급주의적인 그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그 인간 중심의 사회를 꿈꿨다는 사람들이 양명학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자학이라는 것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료가 된 지배층을 위한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평등의식과 사람의 욕심 또는 물질적인 욕심까지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추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공인을 위한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명학은. 때문에 양명학이 그 중국에서도 후반기에 발달했고 일본에서는 말도 못하게 발달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과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봉건적 계급 제도를 철폐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주자학의 대안으로 양명학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에서.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국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빠르게 이끈 사람들이 양명학
목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